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부터. 30번. 이런 문제는 좀 좋지 않죠? 30번. 상법상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성립 후 회사가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 가지고 안 되죠. 주총 특별회의로 최저 발행 가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 플러스 법원의 인가도 받는 거죠.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같은 거요. 설립 후 회사가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사는 발행 조건과 미상가액을 청약서에 기재한다. 그러겠죠. 이거는 액면 미달로 발행하는 거다. 액면가가 5,000원이라도 2,000원에 발행한다. 그런 걸 청약서에 적어 놓겠죠. 5,000원 낼 필요 없이 2,000원만 내도 된다. 그런 내용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 후 회사가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면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 등기에 미상가액을 등기한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미달을 이들 발행하든 뭐든 신주 발행은 등기한다 이렇게 할 때 액면 미달로 발행한다는 내용 역시 등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니은 디귿. 이건 조문을 몰라도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청약서나 등기할 때 다 액면 미달 발행이라는 사실을 등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립 후 회사가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 액면 미달 발행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액면 미달 발행이라 하더라도 액면 미달 발행 전보다는 재산이 늘겠죠. 액면 가액만큼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액면 미달 분이라 하더라도 발행 전보다는 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손해될 건 없어요. 그래서 액면 미달 발행은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죠. 별로 바람직한 문제는 아닙니다. 됐고. 역시 이런 사항들이 올해 기출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틀릴 일은 없어요. 자, 31번 상장회사 특례. 상법상 상장 주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항 상장회사는 발행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매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0분의 20. 100분의 20. 틀렸고. 그리고 자기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인 감사 또는 평자 임직원에게도 매선택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나 틀렸네?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 그래서 관계 회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올해 문제 특징은 틀린 건 확실하게 틀리게 만들어요. 두 군데는 틀렸죠. 100분의 30이 또 틀렸고 관계 회사가 부여할 수 없다. 그렇으니까 두 가지나 틀렸습니다. 2항 최근 사변담할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상장회사. 이 5천억도 상법 시행령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 상법에서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 시행령에 5천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준법 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준법 지원인을 선임하는 거죠. 물론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 통제 기준 및 준법 감시를 줄 때 보통 준법 감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많아요. 금융, 돈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보통 준법 지원인 대신에 준법 감시인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법 지원인도요. 준법 감시인 제도를 변형한 형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미 준법 감시인이 있다면은 굳이 뭐 준법 통제 기준이나 준법 지원인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상법 시행령이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상법 시행령이 2개나 나왔네요. 3번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청 소집할 때 이사감사 후보자의 양력이나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제할 의무가 없다. 이거 좀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됐고. 4.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소수 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보다 단기 또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낮은 비율을 정하는 게 소수 주주에게 유리하니까 6개월간 보유한다는 규정보다 단기, 3개월만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자 상장회사의 주총 소집이 1000분의 15잖아요. 이걸 10,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상장회사가 주요 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서 신용을 공유할 때는 이사회 승인 안 됩니다. 주총 승인도 안 돼요. 법령에서 허용할 때만 됩니다. 이게 자기거래가 아니에요. 자기거래 금지가 아니라 신용공여 금지라고 하는데 신용공여는 이사회나 주총 승인을 거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허용할 때만 됩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 나온 겁니다. 이 지문에. 그 신용공여 금지가 지금까지 회계사 시험 가만있어 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시험이 처음 나온 지문이네요. 신용공여는 법령에서 허용할 때만 되고 이사회 승인이나 주총 승인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허용할 때만 된다. 해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자,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기관을 보겠습니다. 기관은 먼저 사원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회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에서 이번에는 감사는 어떨까요? 선임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이사회가 없다 그랬죠? 이사를 선임하지만 대표이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한회사 기관인 겉으로는 뭐 외형사원은 사원총회, 이사, 감사 이렇게 있지만 사원총회가요 최고 기관이면서 동시에 맞는 기관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다. 그러면 이사를 뭘까요? 그냥 뭐 실행자, 집행자 이렇게 불가하죠. 결정권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뭐냐? 이랑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는 사원총회 일주일 전에, 주주총회는 2주 전이죠. 근데 유한회사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일주일 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 전입니다. 방법은 같아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인데 기간이 2주 전이 아니라 1주 전까지 하는 거죠. 맞고. 이왕 정관에 다른 점이 없는 경우 자본금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자수를 가진 사원, 이건 주총과 주식회사의 주총 소집총과 똑같습니다. 100분의 3이에요. 사원은 회의 목적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서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00분의 3은 주총 소집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총회를 결의할 때 서면은 결의할 수 있다.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 사원총회에서 보세요. 총사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서면 결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서면 동의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주식회사도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 유한회사에 있던 조문이에요. 유한회사에서는 총사원이 동의하면 수입 절차가 필요 없고 서면 결의할 수 있고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주식회사법에서 10억 미만일 때 도입한 겁니다. 됐죠? 됐고 과반수이 안 됩니다. 총사원이 동의해야 돼요. 자, 사원총회 결의는 정관들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원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소하고 그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한다. 됐고 특별결의는 어떻게 해요? 특별결의는 반수 4분의 3이죠. 자, 5항 각 사원은 출자 일자마다 한 개의 권을 가지지만 여기까지는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관으로 의결권에 관해서 다른 정함이 아니에요. 의결권의 수에 관해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의결권의 수에 관해서 다른 정함이 바로 복수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식회사는 안 돼요. 이건 유한회사만 됩니다. 근데 주식회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벤처 특례에 관한 법이 있다 그러는데 벤처 특례에 관한 법 거기서는 이제 주식회사도 복수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안 된다고요. 근데 유한회사는 복수 요건이 허용됩니다. 자, 33번부터는 이제 엄수표인데 33번부터는 이제 엄수표죠. 엄수표. 마지막이죠.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이고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올해 합격했으면 아주 유정의 미를 거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무슨 공인회계사법인가 그 다음에 외관법 이런 것이 이제 상법은 아니죠. 상법은 아니고 기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법과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 그 다음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법을 하는 거죠. 이게 엄수표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평이하게 뭐 수험생들은 골탕 먹일 교수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교수님들은 야 이거 마지막이니까 한번 그냥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마지막이니까 그냥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평이하게 냈습니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33번 환화음의 요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 증권의 본문 중에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음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는다. 이게 어문구라고 합니다.
자, 만기는 네 가지가 있죠. 근데 만기를 적지 않으면 일람출급의 한엄으로 봅니다. 수표는 원래 만기가 없습니다. 근데 한엄은 만기 있죠. 근데 안 적으면 그냥 일람출급으로 본다는 거죠. 3번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아니, 지급인의 명칭이 부기한지죠 뭐. 여기서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지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는 것은 약속어입니다. 환엄에는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한지가 지급지가 되는 거죠. 4번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한지. 그래서 사망에서 지급지가 없으면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한지가 지급지가 되는 겁니다.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 받을 자를 지시할 자, 줄여서 수취인이라 부릅니다. 역시 환엄에는 반드시 기재하는 거죠. 이 정도 수준 문제는 그야말로 초급 중에 초급 문제 됐죠. 34번 환엄과 수표 이자 약정. 수표는 이자 안 돼요. 환엄만 이자가 됩니다. 1항 일람 후 정기 출급에 한하면은 발행인이 원금에게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을 적을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이자율까지 적죠. 2항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을 때 환함을 지급 제시한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아니 발행한 날로부터죠 뭐. 발행한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3번 일람 출급 환함에 이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자를 약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민법은 민사법정이자 5%, 상법은요 상사법정이자 6%가 있는데 어음법이나 수법은 법정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적을 때는 반드시 이자율까지 적어야 되고 이자율을 적지 않으면 이자문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고20번 1항과 3항을 보세요. 1항의 일람 후 정기 출급엄, 3항의 일람 출급엄은 이자를 붙일 수 있고 이자율을 적습니다. 그러나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엄, 예컨대 사항 같은 거, 그 다음에 확정일 출급엄은 이자 약정을 적어도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수표는 이제 없어요. 수표는 보통 단기 신용증권이 단기 증권이고 지급증권의 성질상 신용증권에 하기 때문에 만기가 없고 또 이자 약정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무익적 사항입니다. 이 정도 문제도 맞아 쉬운 문제. 그냥 뭐 던져주는 거예요. 올해 어음법 수표법 문제는 뭐 정상적으로 공부하셨다. 근데 또 그런 건 있겠죠. 올해 마지막이니까 공부를 오래 하지 않은 분들, 뭐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은 어음수표를 그냥 난이도 같은 거 생각 못하고 공부를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전에 한두 번 공부하시고 시험 봤던 분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정답은 2항. 특정한 날짜를 적지 않을 때는 지금 발행일날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환엄의 발행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죠. 근데 인수 무담보문헌은 적을 수 있고 지급 무담보문헌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표 발행인은 인수가 없으니까 지급만 담보합니다. 지급 무담보문헌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2항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요. 됐고 3항 환엄의 발행인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유익적이냐 무익적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3. 100점이 아니고 불완전엄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왜 그럴까요? 100점 추정수를 따르기 때문에 어음 여건이 흠결되어 있으면 일단 100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나 100점 발행한 거 아니다. 110%건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함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서 주채무라 부르죠. 그래서 만기로부터 3년 동안 무조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되는 거죠. 됐고 36번 아주 초보적인 문제들입니다. 환엄과 수표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이런 환엄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환배서라고 그래요.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가 영수증에 효력이 있는 거지 환엄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환배서가 됩니다. 적법한 배서이죠. 됐고 2항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 지급식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자, 배서를 할 때 피배서인란이 있습니다. 피배서인란. 피배서인란에다가 갑이라고 쓰죠. 자, 그 다음에 갑 또는 소지인. 그 다음에 보시면 피배서인란을 이렇게 따는 거죠. 요걸 기명식이라고 그럽니다. 요걸 소진 또는 지시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 소지인 취급식. 그 다음에 이거 백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럼 이거 뭐 안 적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요. 소진 지급식 해서. 그러면 뭐 권리 행사의 차이가 아니라 효력은 동일합니다. 효력은 동일해요. 효력은 동일한데 피배서인 난에 갑이라고 쓰는 걸 김영식 또는 지시식이라고 그러고 갑이라고만 쓰면 김영식 또는 지시식인데 여기다가 소진이라고 쓰면 소진 지급식이라고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적으면 백지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뭐 그렇게 적든 말든 효력은 동일하다고요. 효력은 동일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진 지급식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됐고. 자, 수표의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다. 왜?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급인, 은행으로 들어간 수표는 절대로 밖으로 못 나옵니다. 일단 수표가 은행으로 들어가면요. 은행에서 다시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수표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1항 보세요. 환엄의 지급인이 아니라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됐고. 자, 일부 배서는 무효죠. 수표도 무효입니다. 일부 배서가 뭐 수표 환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배서는 환엄이든 수표든 다 무효예요. 자, 환엄의 배서는 조건을 붙여서 안 되고 수표도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됐고. 이건 좀 헷갈리겠네. 그래서 수표의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다. 즉 신용증권성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 됐고. 37. 환엄의 기한 후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이러한 기한 후 배서 여부에 관해서 실제 배서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죠. 어음의 문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됐고. 자, 2항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 부르고 이때는 배서를 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지명채권장도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정물이 절단이 안 되고 선의 취득이 안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3항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됐고. 4항 기한 후 배서의 경우 어음 채무자는 피배서인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배서 당시 물론 배서 후에 발생한 항변은 항변이 아닙니다. 배서 당시 이미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실이라면 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즉 인정비연이든 물정변이든 항변이 절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인정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한 후 배서에 의해서 엄상 권리가 이전되기 위해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 절차 통지 승낙은 필요 없다. 기한 후 배서도 그냥 배서예요. 방식은 배서기 때문에 그 2항으로 올라가 보세요.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 부르는데 그냥 양도 방법은 배서예요. 다만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5항으로 내려가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 절차인 통지 승낙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답은 1항. 38번. 그래서 올해는 상법이 뭐 회사법에서 약간의 함정, 즉 뭐 정관의 기재상, 설립등기상, 청약서 기재상 이런 부분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어음수표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점을 받으니까 뭐 문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 어렵다고 못하는 거죠. 어음수표가 워낙 쉽게 나왔으니까. 38번. 환엄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환엄의 다른 사항을 기재해서 변경하면 인수가 되죠. 다만 변경으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인수는 원래 단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항 일람의 정기 출급 환엄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해서 제시어가 발행인은 단축 연장할 수 있고 연장돼요.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 있는데 배서인은 단축만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제시 기간을. 3항 환엄의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인수금지어음이라고 합니다. 환엄의 발행인은 환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해서 어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죠. 그 3항 묶어볼까요? 환엄의 발행인은 인수 제시를 3항처럼 금지할 수도 있고 4항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어음을 제시해라. 즉 인수 제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5항 환엄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사명이 있으면 인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약식 어음행위라 부르는데 약식 발행은 어쨌든 무조건 표면에 하는 것이고 약식 인수는 앞면에, 약식 배서는 뒷면에, 약식 보증은 앞면에 이렇게 하죠. 발행은 무조건 앞면에 하고 그 다음에 인수는 앞뒤 어디든 되지만은 약식으로 할 때는 앞면에, 배서는 앞뒤 어디든 되지만 약식으로 할 때는 뒷면에, 보증은 약식으로 할 때는 앞면에. 앞에냐 뒤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약식 인수는 앞면으로 하는 겁니다. 39번. 환엄과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의 환엄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내 지급받기 위해서 제시한다? 틀렸죠. 점유자는 안 됩니다. 지급 제시는
38번 문제에는 인수 제시는 점유자도 돼요. 인수 제시는 소진 또는 점유자도 되지만 지급 제시는 오로지 소진만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지급 제시 못해요. 야, 이렇게 쉽게 낼 수도 있구나. 마음 먹고 내면 쉽게 낼 수도 있네요. 그냥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환원의 지급에는 자기 위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을 한다. 원칙은 만기에 지급하고 만기에 지급 제시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만기 전에는 소지는 지급받을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지급인이 가져가라고 액을 복구하면 받을 수는 있죠. 다만 만기 전에 지급할 때는 위험은 지급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험 부담이 뭐냐면 잘못된 지급이면 만기에 또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3번 수표상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받기 위해서 제시된 수표, 선일자 수표죠. 제시된 날에 지급해라. 여기서 지급받기 위해서 제시, 이게 바로 일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날에 지급, 이게 출급이에요. 그래서 수표를 보통 일람 출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표는 만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일람 출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람이 바로 제시고 출급이 바로 지급이에요. 일람이란 말이 바로 제시고 출급이란 말이 지급입니다. 일본 놈들이 법률 용어 만들 때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법률 용어를 일본 애들도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일본 애들은 법률 용어를요 자기네 일본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꼭 한자로 씁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일람이 바로 제시고 출급이 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람 출급 제시 즉시 지급한다. 설사 수표상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어쨌든 발행은 된 거죠. 선일자 수표라도 제시된 날에 지급을 한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돼도 수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됐고. 뭐 상속받겠죠 뭐. 자, 5항 수표의 지급이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효력이 생기고 지급이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에는 제시기간 10일이죠. 10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없지만은 지급이탁의 취소, 즉 발행을 수표 발행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에는 제시기간 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0번 환음의 상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환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상환 의무를 이행했다는 말이죠. 자기 배서와 후자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자기를 최종 소지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배서를 다 말소하는 거죠. 나는 마지막 사람이다. 나는 앞에 사람들에게 언급을 그리고 상환 청구는 반드시 소급 청구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뒷부분은 지워도 상관없어요. 상환 청구를 받은 엄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 증서, 영수를 증명한 계산서, 그 밖에 엄의 개별을 청구할 수 있죠. 내가 상환을 이행했으니까 엄 돌려달라. 그래야 재상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일부 인수 후에 상환 청구를 행사할 때 인수되지 아니한 언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엄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달라. 나는 일부라도 어쨌든 지급했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없다. 영수증을 달라 청구할 수 있죠. 상환 청구를 있는 자는 엄의 반대 문구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전자 중 한 명을 지급인으로 해서 그 자 주소에 지급할 일람 측의 새 엄을 뭐라 그러죠? 역엄. 출제자분들이 올해 엄 수표 문제 아주 고심해서 아주 쉬운 문제만 수험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이 상환 청구 방법 중에 역엄을 발행해서 이게 바로 거기 일람 취급의 새 엄을 엄을 발행한다고 이 약속엄인데 약속엄인가? 환엄이죠. 환엄은 약엄을 발행해서 상환 청구를 행사하는 겁니다. 상환 청구 방법 중에 하나가 역엄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무비용 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이 무비용 상환이 뭐냐면 거절 증서 작성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절 증서 작성에 들어간 비용은 내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상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비용 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인수인, 배서인, 발행인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잃어버린다. 무비용 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는 인수인 아니죠. 인수인은 만기로부터 3년간 책임을 지니까 배서인, 발행인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잃어버리지 인수인은 주채무자예요. 거기 보시면 인수인은 뭐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인수인은 주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에 채무자 있죠. 배서인 등 이 사람은 상환 채무자입니다. 상환 채무자, 이 주채무자는 만기로부터 3년간 책임져요. 3년간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보세요. 비무비용 사원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지급받기한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게 맞지만 인수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잃어버려요. 이게 조금 헷갈리네. 엄습법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건 이 문제 하나네요. 그래서 인수인은 주채무자로서 만기로부터 3년간 무조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